모두 영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고려시대에 이어서 오늘은 제5강 조선시대 전기 후기를 시험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그런 좀 것을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한번 볼까요? 자, 조선시대에도 한번 이렇게 그 나라가 건국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391년도경이죠. 이성계가 그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되죠. 위화도 해군, 즉 그 이 고려 말때, 그죠? 일종의 군사 쿠데타죠. 최영 장군의 명을 어기고 또 우왕과 최영 장군의 그 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함으로써 일종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 이후에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과전법을 실시했다는 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러한 그 태조 이성계는 글자가 들어 태조 이성계니까 정도전에, 그죠? 이 어떤 재상 중심의 정치와 더불어서 많은 일들을 엮어놨죠. 자, 태조 이성계 부분은 그래서 경복궁을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고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태종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건들만 제가 좀 열거하는 거니까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따로 한번 또 정리를 해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육조 직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국가의 실무를 갖다가 이때 당시에 의정부라는 게 있었어요. 좌의정, 우의정, 양의정 해서 3사 의정부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거쳐서 왕한테 직보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태종은 사실은 제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는 점이죠. 다시 얘기해서 모든 직접적인 사안은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이조판서, 병조판서, 2호 병영 예공에서는 직접 왕에게 직보해라. 이것이 육조 직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이방원 자체가 사병을 가지고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성공했던 그런 임금이기 때문에 이 사병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아니 행복한 왕이 되어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런 예방 차원에서 사병을 혁파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호패법을 실시하죠. 자, 호패법은 일종의 주민등록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세금 징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것은 폐지됐다가 다시 또 되살아났다가 여러 번 해요. 자, 세종. 자, 세종은 반대로 태종의 셋째 아들이지만은 성군으로 많이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세종대왕을 모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죠. 자,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는 또 육조 직계제하고는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육부, 육조에서 실행했던 이런 이것은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라. 결국은 왕권과 어떤 신하의 권한, 이걸 서로 조화시켰다라는 그런 취지의 제도죠. 그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해서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는 거 우리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세종 때에는 사군 육진, 저쪽 북쪽에 사군과 육진, 사군에는 최윤덕, 육진에는 김종서 장군을 파견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이 지도를 오늘날 같이 만들었던 요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고려 말 때부터 늘상 우리를 갖다가 좀 괴롭혔던 일본, 특히 일본은 스시마 섬, 대마도죠. 거기가 이제 근거지가 됐는데 거기를 정벌을 했다. 근데 이거 뒷얘기지만은 이 정벌이 좀 씁쓸해요. 원래 고려 시대 때 이 스시마 섬을 또 정벌했던 사실이 있었죠. 박이 장군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시마 섬을 정벌하게 되는데 요것은 이때 당시에 왕위를 물려줬던 태종이 상왕에 있었을 때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정벌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시마 섬을 정벌하고 일본 외국들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누르고 그러면서 또 삼포도 개항함으로써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좀 유화 정책을 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조가 나오네요. 자,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탈취한 그런 왕이죠. 이 앞전에 단종이라는 그 어린 왕이죠. 조카뻘인데 결국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태종이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설치했던 집현전을 폐지하게 됩니다. 집현전을 폐지하고, 즉 세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집현전에서는 주로 이 신하들과 많은 학문적인 토론 또는 정책의 어떤 이야기 여러 가지 이런 적인데, 이런 신하들과의 이런 그 토론 이런 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제 폐지시킨 거죠. 세조 자체가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신하들과의 어떤 잡담 필요 없다라는 강력한 그런 생각의 발로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성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성종은 또 홍문관을 설치했죠. 자, 홍문관은 바로 그 집현전의 그 전신 후신으로서 집현전이 폐지한 다음에 그걸 이어서 승계했던 그런 것이 바로 홍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조 때 경국대전을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거의 90%는 완공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완성을 시켜서 반포했던 것은 성종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 자, 연산군 때는 이제 그 사화가 발생이 되죠. 사화라는 것은 어떤 살인의 화를 입었다. 그래서 성종 때 이전까지는 소위 그 훈척들, 다시 이야기해서 세조 때 계유정난의 를 성공을 이끌었던 그런 그 훈구파들이죠. 훈구파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의 정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그 이 성종은 바로 이 훈구들과의 어떤 그 경연, 어떤 그 대화 또는 무슨 정책 토론, 공부 여러 가지죠. 이러면서 많이 그 좀 이 신하들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휘둘리게 되다 보니까 이 훈구 세력들을 갖다가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소위 그 살인들을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런 살인들이 주로 이제 언관직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소위 그 이 훈구파에서 모함 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지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오사입니다. 자, 연산군 때 사화가 두 개가 터지는 거죠. 자, 무오사는 김종직이라는 살인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살인 학자죠. 그죠? 그래서 조이제문이라는 이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조이제문이라는 것은 초나라 때 의종이 이제 그 항우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실을 적은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이 세조가 단종을 갖다가 또 죽인 그런 사건과 비교가 된다 해서 이것은 엄청난 폐륜의 글이다라고 해서 연산군한테 꼬지겠죠. 결국은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하고, 여기에 과담했던 그런 김종직의 어떤 제자들을 비롯한 소위 이 사가들, 그죠? 이런 다 죽음을 면치 못하죠. 이것이 무오사고요. 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친어머니죠. 친어머니가 이 사형을 먹고 죽게 되죠. 결국은 어머니를 죽음에 몰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어떤 피비린내는 나는 복수국, 이것이 바로 이제 갑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사화는 살인뿐이 아니라 또 훈구파, 기존에 있던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화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죠. 자, 이거 순서 무오사와 갑자사, 이게 좀 잘 구분해서 순서대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또 사화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중종 때는 또 이 조광조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연산군이 폭정으로 인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중종은 이 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를 해서 또 왕의 즉위를 하다 보니까는 또 왕권이 매우 또 좀 그 휘둘리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또 타개하기 위해서 또 조광조라는 신선한 인물을 캐스팅하게 되는데, 이 조광조가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책 1. 소격서 폐지, 2. 현량과 실시, 또 3. 위훈 삭제, 이런 과감하게 이걸 처리하면서 많은 기존에 있던 이 정치인들에게 많은 반감을 사게 됐죠. 소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교에서 발생된 민간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그런 풍습이죠. 나라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요. 이런 것도 폐지시키자 그랬고, 이건 그렇다. 결국은 이거는 뭐 다시 또 부활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이 아닌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추천을 해서 정계에 진출하는 그런 것이 현량가고, 그 다음에 위훈 삭제, 중종 반종 때 공을 세웠던 이런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그 상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름만 올렸다, 이런 사람들의 그 공헌은 다 삭제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그 상에 받았던 명단들 가진 사람들한테 많은 반감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중종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게 하는 그런 원인도 제공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명종 때 갑니다. 자, 명종 때는 또 을사사화가 일어나죠. 자, 을사사화. 명종의 그 앞전의 왕이 그 인종이었어요. 또 인종 때의 그 외척이 그 윤임, 또 명종의 외척인 윤원형. 그래서 같은 윤씨죠. 그래서 결국은 명종 앞에 있었던 인종이 20대 초반에 26살에 일찍 죽어요. 죽고 그다음에 그 명종의 왕인을 갖다가 즉위하면서 이 소위 이 명종 때의 그 윤원형은 소윤, 그다음에 인종 때 그 윤임은 대윤, 윤원형은 소윤 해가지고 소위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었다. 결국은 소윤의 윤원형의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았다. 그게 바로 을사사화예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어떤 정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가혹한 수탈, 그죠? 어떤 기득권 양반 세도층들이 일어났던 행했던 그런 착태에 대해서 불만을 안고 난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난이 바로 임꺽정의 난입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난이 명종 때 발생했다라는 것도 아울러 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항이죠. 자, 임진왜란 살펴볼까요? 임진왜란은 1592년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한 그런 조선과 일본 간의 7년간에 걸친 전쟁이죠. 자, 여기서는 임진왜란은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키워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자, 이것은 소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3대 대첩이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다음에 진주대첩, 우리 김시민 장군이 지켰던 그런 대첩, 또 행주대첩, 권율, 또 의병으로는 뭐예요? 또 각지우, 또 조원, 또 휴정, 서산대세죠. 유정, 삼명당, 이러한 의병 스님들이죠. 이렇게 해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을 무찌렀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가장 주축을 했던 무기는 바로 조총이었죠. 우리 조선에는 총이 없었고요. 결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그러한 무기들을 갖다가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키자 해서 총소령, 살수병, 사수병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 도감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본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특별 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국군, 평상시에는 일을 하다가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양반, 백성, 일반 백성, 또 농민, 천민 할 것 없이 일종의 예비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군대 체제가 소고군인데, 결국은 양반들이 내가 어떻게 쌍놈들하고 같이 싸마느냐 해서 결국 이거는 유야무야가 됐죠. 자, 이렇게 1592년부터 처음에 우리가 일본의 침략으로 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계속 해가 지나면서 우리 전력을 다스리면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명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전쟁을 갖다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많은 평화 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정전 기간, 소강 상태 기간이 있었다가 다시 이미 임진왜란을 갖다가 이어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정류재란입니다. 이 정류재란에서 유명한 명량해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10배가 넘는 일본의 배를 침몰시켰던 이순신 명량, 우리 영화로도 많이 봤죠.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숨을 거뒀다. 이때 노량해전에서 숨을 거둘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갑옷과 투구를 입고서 다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했던 그 장군도 역시 이순신이었다. 동명이인이다.
그냥 재미있게 한번 넘어갑니다. 자, 정묘회란 봅시다. 자, 정묘회란은 인조 광해군 이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죠. 이때 인조는 소위 친명 배금 정책을 했어요. 인조 자체가 친명 배금이라기보다도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서인 세력들의 추구하는 바가 명나라를 갖다가 숭배하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무조건 싫으면 싫은 거다는 거죠. 이거 좀 문제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호라는 청나라가 소위 인조에게 이 군신 관계, 형제 관계를 요구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결국은 강화를 하면서 형제 관계로 일단은 군력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이때 뭐 정봉소 또 이립 용골 산성에 싸우면서 이겼다는 거 좀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이긴 거 좀 알려주는 것 뿐이고요. 자, 이러면서 다시 또 병자호란이 1637년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는 또 제가 유튜브에서 병자호란에 대해서 좀 설명한 그런 부분이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결국은 남한 산성에서 항전했다가 결국은 삼전도, 지금의 석촌동 부근이죠. 이쪽에서 소위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고구두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항복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또 그 앞에다가 삼전도비를 또 세웠다. 삼전도비는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픈 지난날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로 해서 조선 전기, 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한번 시험에 잘 나오는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 설명드렸고요. 자, 직전법. 자, 직전법은 과전법이 경기도 지역에서에만 이제 직책에 따라서 이제 수조권을 줬는데 이러다가 이제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직전법은 뭐냐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만 주겠다 그런 얘기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나는 좀 땅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관수관급제. 자, 이러한 이 과전법은 이러한 소위 수치권을 주는 거죠. 수치권. 세금을 갖다가 받으시는 권한.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는 성종 때는 뭐예요? 이제는 수조권을 주지 않고 그 수조권을 우리 관에서 나라에서 받아다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 너희들은 이제는 개별적으로 백성들한테 수조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것이 관수관급제죠. 결국은 이 세금제는 과전법에서 직전법,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로 이렇게 흐름이 왔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법. 자, 공법이라는 건 역시 소위 특산물 세금 내는 거죠. 세종대왕 때 전분융등법과 연분구등법이 이제 실시가 됐죠. 즉 땅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년이냐 흉작 이것을 갖다가 잘 구분해서 이때 이게 전분융등법과 연분구등법이 세종대왕 때 실시되었다는 점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람회 폐단이 나오죠. 자, 박람회 폐단은 소위 지역의 특산물들을 바치는 건데 도저히 이 어떤 나라의 관리들의 횡포죠. 이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특산물을 갖다가 배정하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또 뭐 대신 또 구입을 해서 내고서 원래 이런 박납 그러니까 납부 특산물을 갖다가 바치는 백성에게는 뭐예요? 거기에 수배 또는 수십 배의 금액을 갖다가 얹혀서 받는 그런 폐단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립 또 방군 수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립 같은 경우에는 대신 군대를 보내는 거. 또 방군 수포는 군대를 갔지만은 집에 처자식이 있고 농사를 해야 되고 나 그냥 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수포 이때는 3배죠. 포 이걸 갖다 바치면은 그냥 군수가 군사령관이 그래 얼마 이때 이 포가 상당히 비쌌어요. 받아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조선 이제 후기로 가면서 정식적으로 이제 포만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문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때. 자, 태종 때 혼일 강력 대국도 지도가 있네요. 자, 이것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현재 이 지도는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죠. 물론 필사본이지만은. 그래서 이 지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무척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태종 때 나왔다는 거. 세종 때 훈민정음, 또 칠정산, 향약 집선방, 농사 직설, 삼강, 행식도 등이 편찬됐다는 점. 자, 이건 세종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과학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또 장영실 같은 그런 천민도 그냥 천민 출신도 관리로 그죠? 이렇게 승진도 시켜주면서 과학 발전에도 매우 신경 썼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추구기, 앙부일구, 자경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표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발명했던 그 시대가 바로 세종대왕 시기였다. 세조대왕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것이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이때 만들어지죠. 지금 그 서울 종로 몇 가인가죠? 여기가 3가인가요? 그 파고다 공원이죠. 3.1공원. 그곳이 바로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그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또 조선 자체가 유학을 표방하는 그죠? 즉 숭유 억불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는 숭상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위 그 조선 정치의 그 기본 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각사에다가 10층 석탑을 만들죠. 근데 워낙에 그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는 신하들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네요.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 현재 국보 2호인가요? 즉 아주 유리로 딱 잘 보관해가지고서 가시면 구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종 때 악학개범이 이제 발행이 됐고, 자, 이제 그림도 이렇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고사관 수도는 15세기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강희안이가 이제 그린 건데, 이렇게 무슨 계곡에서 이렇게 배 부른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몽유도원도는 이제 안견이 그린 그림이죠.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그렸던 그런 모습을 갖다 그림으로 그린 것이 몽유도원도. 이 몽유도원도는 우리나라에 없고 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그 일본에서 몽유도원도가 와서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몇 년 됐죠. 그래서 관람하러 갔다가 결국은 구경을 못했어요. 워낙에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았구나라는 어떤 자부심과 또 내가 구경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떤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구경을 못하고 온 그런 기억이 나네요. 몽유도원도.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이제 고려 상감청자, 은입사 이런 것들이 발달된 반면 조선시대 때는 분청사기가 이제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16세를 넘으면서 이제 백자가 이제 발달됐다라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이황과 이희가 나오네요. 자, 이황과 이형은 뭐 다들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와서 유명한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성리학의 다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황은 성하십도라는 책을 저술해서 임금한테 이제 아주 군주가 되는 그죠? 그런 모범을 했던 그런 책을 찍고, 그 다음에 율곡이는 성약지묘를 문답식으로 이제 만든 책자죠. 그런 걸 해서 유명했던. 이 두 분은 또 종황조 때 향약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때 이런 향약을 갖다가 또 발전시킨 그런 인물들이 바로 또 이황, 이죠. 또 사군자가 이때 발달했어요. 자, 발달의 사군자가 이제 그림, 그죠? 또 초충도 하면은 이제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그림으로서 아주 유명했다. 16세기 그림이죠. 자, 서원. 자, 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의 양식도 양식이지만은 주로 이 정계에 진출하는 소위 사림의 원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주세붕이라는 군수가 백운동 서원을 만든 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황이 명종에게 이 백운동 서원을 갖다가 임금님이 직접 좀 사인 좀 친필 좀 해가지고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그런 명종의 친필
이렇게 하사받고 그다음에 노비도 하사받고 뭐 그밖에 세금 면제 또 도서 지원 등 여러 가지 그 이 지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서원이죠. 이 서원은 이 제사를 지내고 또 이런 그 우리 그 고장에서 가장 우리 고장에서 아주 훌륭한 인품이 훌륭한 이런 분들을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을 갖다가 정계에 진출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서원. 결국에는 이 정치 당쟁에서 그 나오는 그런 그 당쟁의 출신들이 다 이렇게 서원에서 다 배출됐기 때문에 결국 서원은 당쟁의 원 씨앗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중립에게 실수했다. 자, 대정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상당히 그 실리적인 그런 그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인 선조대왕은 임진왜란 때 자기 몸 살리려고 신의주로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분조, 즉 조정이 두 개죠. 이때 광해군은 우리 백성들 위해서 그죠? 일본 임진왜란을 갖다가 극복하는데 그 많은 힘을 쏟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었다. 그래서 그 왕이 될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또 자기가 왕이 안 되면 오히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그 임목대비, 즉 선조의 계비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또 이복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이것이 결국은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인조 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해군은 이때 꺼져가는 명나라와 쓰러져가는 명나라와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이 소위 뒷날 후금 그 청나라 이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했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러다가 이제 인조 때 인조 반정으로 이제 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랬죠. 결국은 병자호란 같은 엄청난 굴욕적인 그죠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난 임금으로 또 평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인조입니다. 자, 인조 때는 또 영정법이 실시됐죠. 자, 영정법은 우리 그 과세표준, 우리 과전법, 뭐 직전법 쭉 나왔었죠. 거기에서 연장, 즉 공법이죠. 세종대왕 때 그 공법인 전분 육등법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풍령과 흉작 다 여러 가지 따져서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뭐 내두면 내두 해서 이거를 내 영원히 정하겠다. 라고 해서 영정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영정법을 실시하게 되는 그 원인은 임진왜란 이후 또 병자호란 이후 나라는 피폐해지고 그죠? 한번 쥐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세금 낼 여력도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부담을 최대한 나름대로 그 좀 덜어준다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못난 임금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실시한 것이 또 영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또 이괄의 단이 또 발생하게 되죠. 이괄의 난은 인조가 인조 반정에 의해서 왕에 즉위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그런 공신 중에 하나인 이괄이 그죠? 인사 정책에 어떤 불만을 품어서 일으킨 난이죠. 한때 수도까지 점령을 하고 인조는 저 공산성까지 피신했던 그런 사건의 하나가 바로 이괄의 난이었다는 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효종갑니다. 자, 효종은 그 아버지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복림대군, 즉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로 강제로 끌려갔던 소현세자 형과 함께 끌려갔던. 근데 그 소현세자는 매우 똑똑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청나라부터 차기 이 왕위를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근데 인조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지 몰라도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두 번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임금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효종이다. 자, 효종은 뭐라고 또 떠들었죠? 북벌론. 자, 우린 더 이상 청나라 이렇게 우리가 굴욕적인 거랬는데 우리가 좀 힘을 길어서 북벌을 하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죠. 저 당시 이 부분 되면 교과서 언제나 바뀌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죠. 이 송시열과 함께 북벌론을 이게 서로 토의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좀 나오더라고. 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북본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청나라를 말로는 북본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힘도 기르고 뭐 했어요. 근데 청나라에서 뭐라고 연락 왔습니까? 어이 조선 네 나선 정벌 좀 할 때 좀 조총부대 좀 파견해줘. 그건 뭔 얘기예요? 나선 즉 러시아죠. 이때 러시아하고 저 청나라하고 이제 국경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조선에다가 조총부대를 파견하라 했을 때 우리 못합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또 효종을 또 이렇게 박수는 쳐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네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보냈던 그러면서 무슨 북본론이에요? 자, 현종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종 때는 예송이 있었어요. 자, 예송이라는 건 뭐냐면 예에 대한 그 소위 그 송사 싸움이죠. 그래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또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이 어떤 뭐랄까 효종이 그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다 죽은 거야. 이때 이 자의대비가 이 아들인 효종의 죽음과 며느리 죽음에 일어서서 장례 기간에 입을 옷을 상복을 얼마 동안 기간을 입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 갖고 서로 내가 옷내 네가 옷내 하면서 뭐야 서인과 남인 간의 소위 그 다툼이죠. 그걸 예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예송해서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갑인예송해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상복을 얼마나 입나는 그 기간을 가지고서 이제 싸맸던 정말 참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장례복 있으니까 자 이제 숙종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 자, 이 숙종 때는 이제 환국이라는 게 나와요. 환국. 크게 이제 환국이 3개예요. 우리 사화 봤죠? 사화는 4개가 나오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비오사화, 을사사화. 그건 이제 그 살인의 어떤 화고. 그다음에 이 숙종 때는 환국. 이거는 뭐예요? 이쪽 땅 저쪽 땅. 정권이 막 뒤바뀌어. 누구 마음대로, 임금 마음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신왕국은 이제 앞전엔 남인이 전국을 갖다가 운영했다가 에이 이거 남인이 너무 좀 힘이 좀 세죠. 안 되겠군 해서 이제 경신왕국이 발생됐죠. 그다음에 또 서인이 너무 큰 것 같아. 안 돼. 남인. 이때는 장희빈이라는 여인이 또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막판에 장희빈이가 또 숙종과의 어떤 그 열렬한 그 사랑을 나눴던 그런 그 부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희빈 사이에 그 아들이 태어나죠. 그게 바로 경종이었죠. 저희 경종은 이제 그 남인이 이제 또 그 장희빈을 팍팍 밀어줘가지고 남인이 또 정권을 잡았고 그러다가 또 원래 그 정처죠. 첫 번째 부인 를 갖다가 쫓아냈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불러들이는 그 과정에서 또 서인이 또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인은 무조건 장희빈 쪽 밀고 서인은 또 이렇게 첫 번째 부인 밀고 결국은 또 서인의 승리를 해서 이렇게 환국이 뒤바뀌는 거. 이러면서 이제는 서인과 남인 또 뭐 노론과 소론 하면서 뭐예요? 이런 이 붕당 싸움이 이제는 변질이 돼서 완전히 당쟁 싸움으로 비화됐다라는 건 서글픈 그런 이제 변질이 그런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선조 때부터 동인 서인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는 붕당 정치에서 나라가 그냥 망하는데 큰 일조를 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붕당이었죠. 자, 숙종 때는 백두산 정계비가 1712년도에 백두산은 이제 국경선이죠. 청나라. 이때 세웠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자,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왕은 광해군 때죠. 자, 광해군 때 시험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기존의 양반들이죠. 자, 대동법은 결국은 뭐예요? 이 특산물,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쌀로 다 쌀이나 또 돈, 또 삼배 이런 거를 대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안 물려요. 땅 주인한테만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땅 주인, 지주가 누구겠어요? 양반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불만과 반란, 저항을 많이 받았죠. 결국은 이 광해군 때 실시됐던 대동법이 이 숙종 때 이때도 뭐 전국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전국 실시하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점 우리가 참고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독도 사건이 바로 숙종 때 일어나죠. 자, 안영목이라는 인물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독도 울릉도에는 이제 이 공도 정책이라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찾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독도에 와서 고기잡이하고 울릉도에서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안영복 어른께서 물러나거라.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난 조선의 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다시는 일본에서 이런 독도와 울릉도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맹약까지 받았던 그런 훌륭한 위인.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그 독도 싸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훈장을 줘야 되는데 이런 훈장을 주고 직위를 높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또 조선 조정에서는 이 안영복을 갖다가 관직 사칭이라 해가지고서 큰 벌을 주려고 했었죠. 참으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영조 갑니다. 자, 영조는 바로 이 경종의 바로 이복 동생이죠. 그래서 경종이 또 임금이 된 이후에 또 바로 또 요조를 하게 돼요. 얼마 못 가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영조는 왕의 직위죠. 영조의 그 어머니는 그 무술이 출신으로서, 그죠?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도 하죠. 영조는 조선 임금에서 가장 또 오래 살았던 왕 중에 하나죠. 자,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뭐 동인, 서인, 남인, 노론, 소론 해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달이에요. 옷 색깔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뭐 완전히 적과 내가 구분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다 함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쓰자라고 했던 것이 탕평책이죠. 이렇게 해서 탕평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당파 싸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서원에서 많이 발현됐다. 그래서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영조 때는 속대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에 두 번째 법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균역법, 군역에 대해서 호포, 그죠? 군포를 갖다가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두 포를 받는 것을 갖다가 한 포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포는 결작이라 그래서 뭐 선무, 군관세라든가 어장세, 염세 이런 걸 염출해서 그래서 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균역법을 실시했던 왕이 바로 영조다. 그래서 영조 그러면 탕평책, 속대전, 균역법 요 세 서원 정리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지 다른 부분 모르더라도 이어서 이렇게 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정조, 자 정조는 줄론 탕평이죠. 자 할아버지인 그 탕평책, 그 왈론 탕평이라고 그러고요. 정조는 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또 규장각, 또 초계 문신제, 규장각 왕실 도서관 기능이지만 여기서 아주 브레인들을 직접 자기가 진두지휘했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그런 30세 이하의 또 젊은 사람들 갖다가 다시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조가 원하는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했던 그것이 이제 초계 문신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서자, 얼자를 등용하게 되죠. 자, 서얼, 첩에서 나온 자식은 서, 또 천민에서 나온 자식은 얼이죠. 자, 이런 서얼을 갖다가 과감하게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뭐 이동무, 박제가 또 뭐 유득공, 그 발해고 지었던 사람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 출신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친이분인 장용을 설치했고 또 수원 화성 건설을 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다. 자, 이런 정조는 개혁 정치에 이제 소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마지막 타자죠. 자, 신문왕, 고려 광종, 공민왕,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정조. 그래서 이 네 명의 개혁군주들은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이러한 정조도 개혁을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그 공통점이 오래 못 살아요. 결국 정조 임금도 50을 못 넘기고 49살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순조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뭐예요? 또 세도 정치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세도 정치는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그런 1등 공신이죠. 자, 세도 정치는 글자 그대로 외척 정치죠.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약 수십 년간 비변사를 장악하고, 자, 비변사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그 상설기구, 물론 임진왜란 때 상설기구가 아니라 그 비변사라는 것은 중종 때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처리하게
해서 만든 임시 상설 기구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임시 기구였는데 이것이 이제 명종 때 을묘외변 터지면서 상설 기구화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는 이것이 뭐예요? 국정 최고 기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존 쪽에 의정부 육조 그죠? 이런 기존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변사로 다 겸직을 하게 되면서 이 비변사가 가장 권력기관이 됐다. 여기를 이 세도 정치가들이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매간 매직이 성행했다. 즉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돈을 주고 관직을 살았으니 그만큼 또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조선 후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 경제 볼까요? 자, 농업은 모내기법이 이제 확대가 돼서 광작이 이루어지고 잉여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분홍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임노동자도 증가된다. 이때 당시에 논밭에서 일을 할 때 지주와 이게 나눠 먹는 그런 계산이 있는데 하나는 타조법이고 하나는 도조법이죠. 타조법이라는 것은 병작 반수, 즉 농작물의 반은 내가 갖고 반은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물론 각종 세금이니 뭐니 이건 따로 내가 내야 되는 거죠. 상당히 불합리한, 불리한 그러한 계산법이었는데 이때 도조법이 이제 또 새로 생겨가지고 아예 계약할 때 병작 반수제를 떠나서 보통 풍년이 되던 흉년이 되던 이 정도는 땅의 주인한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그런 도조법이 이제 보통 한 6대4, 7대3 정도로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배후에 깔린 거겠죠. 자, 이 밖에도 조선 후기 때는 상하업이 또 발달됐죠. 자, 조선 후기 숙정 이후부터는 상평통표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면서 신용화폐가 또 발달되겠죠. 또 박납이 폐단되면서 대등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또 이렇게 또 활동하게 되고 여기에 편승해서 송상, 만상, 경강상인, 내상 이런 사상 즉 장사꾼들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상은 개경북이죠. 그래서 사개치부법을 만든 그런 인삼 재배해가지고서 큰 돈 벌었고 만상은 의주, 경강상인 한강, 내상은 부산 동네 이런 데서 장사를 했다. 이러면서 장시가 발달하고 또 포구에는 객주와 여각이 많이 번성했다. 자, 공업은 선대제 수공업과 민영광산이 발달됐다 그랬죠. 자, 선대제 수공업은 뭐예요? 미리 돈을 줘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것이 즉 자본주의의 싸가가 이때부터 섰다라는 얘기고 또 이때 당시에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사실 광산이 많이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민영광산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캐면은 이제 세금도 받고 하는 살점 수세 정책도 있었고 또 이러한 광산을 움직일 때 자기가 물주 또는 또 전문적인 광산을 갖다가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로서 덕대가 또 출연했다는 점 조선 후기였다라는 거 한번 제가 봅니다. 자, 이제 신분 질서 한번 보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농토가 부족하고 세금 거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양반은 세금 잘 안 내고 일반 백성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대상인데 이때 공명첩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즉 공명 이름이 없고 이름만 적어주면 직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명첩 그다음에 돈을 내면은 어떤 천민에서 일반 평민으로 이렇게 승진해주는 이런 납속책을 활용하면서 신분이 질서가 이제 동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쌍놈이었는데 양민되고 저 상놈이었는데 어떻게 언제 양만 됐지? 이런 거 이게 신분 질서. 자, 그리고 이때 천주교가 또 들어옵니다. 천주교 우리나라에 온 지 한 200년 넘었죠. 이때는 이제 종교로서가 아니라 서학의 학문이라고 해서 들어왔지만은 본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죠? 평등 이런 것들이 해서 결국은 내중에 탄압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서학의 또 반대라기보다 대항해서 만든 것이 또 최재호가 만든 동학. 대표적인 사상은 인내천이죠. 시천주 이런 거. 자, 농민봉기 가겠습니다. 자, 농민봉기는 매우 중요한 또 이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홍경래에 난 1811년 또 임술 농민봉기 1862년도네요. 상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홍경래에 나는 이제 평안도 지역에 이북
지역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그 차별적인 대우, 여기에 불만을 일으킨 난을 홍경래의 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임술농민봉기는 역시 뭡니까?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이죠. 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군정을 물리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물리고 또 세금 물리는 사람이 없으면 옆에 친척 또 이웃 간에도 이렇게 막 세금을 갖다가 막 쥐어짜는 이러한 문란, 결국 참다 못해 전주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마치 성냥불이 확 퍼지듯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삽시간에 이 1862년도에 전국이 약 70여 곳에서 활화산처럼 농기 봉기가 일어나서 이때 임금인 철종이 깜짝 놀랐죠. 물론 힘도 없지만은 어떻게 쓰든지 농민 봉기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리를 파견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역시나 이 기득권 세도 정치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유야무야됐다는 점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때 문화 한번 갈까요? 자, 한글 소설은 우리 최초의 그 한글 소설 홍길동 이거 누가 졌지? 허경이었나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자, 춘향전, 자 판소리, 자 판소리가 아주 또 이때 성행했고 또 풍속화라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아주 다 유명한 화가죠. 그리고 이때 이름 없는 작가들에 대한 민화, 뭐 동물부터 해가지고서 그죠? 여러 가지 그리면서 어떤 기복신앙 같은 그런 것을 그렸던 것이 유행이 됐고요. 자, 또 양명학이 나오네요. 자, 양명학은 지행합일, 다시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 조선을 이끌어왔던 그 성리학, 그죠? 성리학, 원래 그 성리학 다음에 일어났던 철학 사조가 양명학이었어요. 양명학도 시대에 따라서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거겠죠. 양명학은 주로 지행합의를 얘기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때 양명학을 발전시켰던 그런 사람이 이제 정제두인데, 이 정제두라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나름대로 제자들을 양성해서 여기를 갖다가 정제두면 강화학파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참고 꼭 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락. 자, 시락은 이제 글자 그대로 우리 실사구시라는 말을 했어요. 실사구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론, 성리학, 양명학이 다 좋은데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유익한 이런 그런 걸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청나라 오랑캐로 떠들지 말고 우리가 청나라보다 더 잘 되려면은 청나라보다 몇 배 더 우리가 노력한 다음에 청나라를 욕하든 말든 하자. 그런 취지의 학문이 또 실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저 유형원의 균전론, 그러니까 산업공상 모든 양반과 저 장사치까지 해서 직책에 맞춰서 딱 나눠주자. 이게 한전론. 자, 최선 먹거리는 빼놓고서 매매하자. 즉 한 가정에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밭은 남겨두자. 정약용은 1762년생이죠. 그래서 아주 정조의 오른팔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정약용이 끼친 영향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분 다산 정약용은 매우 시험 문제 잘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따로 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박지원, 박재가. 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까지는 중농주의의 실학자들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박재가, 또 홍대영, 여기는 또 중상주의, 즉 상업, 경세, 치용 이런 학파로 또 불리죠. 그래서 박지원의 제자 박자가 이를테서 소비 강조를 했던 분들이 이제 박지원, 박재가. 박지원은 열하일기, 박재가는 이제 북화기를 썼던 적이죠. 이제 썼고요. 홍대영은 이제 수학자로서 과학자죠. 그래서 의산문답을 졌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고려만국 정도, 이건 이제 이태리의 마테오 리치가 세계지도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시연역이 또 도입됐다. 시연역은 이제 역법이죠, 역법. 자, 물론 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칠정산이라는 이제 역법책을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또 완벽하지 않아가지고서 그 이후에 또 그 청나라에서 서양의 어떤 역법을 도입한 것을 갖다 비밀리에 또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또 시행했던 것이 받아들였던 것이 시연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은 진경산수화,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겸재 정선의 인한 제색도와 금강 전도가 이렇게 이제
그림과 함께 자주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김정희의 추사체 너무 유명하죠. 또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속과학록이라는 저서, 또 북한산 순수비를 갖다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해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였다는 점 이렇게 됩니다. 비교적 장시간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조선 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항목을 발췌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모대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